안녕하세요. 미국 배달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참 저에겐 나름 애증의 브랜드입니다. 제가 스타벅스에 투자한 시점이 2015년 중순에 60불 좀 안 되게 샀었는데요. 한번 왕창 떨어져서 물려있다가 올라갔을 때 안 팔고 계속 오를 거라는 허망한 믿음으로 무려 2년을 존버해서 간신히 2017년에 63불쯤에 털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쭉 떨어져서 2018년 말에나 그 박스권을 치고 올라왔으니까요. 그래도 그때 저는 스타벅스를 쭉 모니터하면서 그냥 이 정도 가치만 되는 기업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치고 올라갔을 때 쭉쭉 치고 올라가서 거의 100불이 됐을 때는 솔직히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랬다가 다시 2020년 3월 말에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했던 50불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등해서 4월 27일 기준 77.74달러에 마감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기업 분석을 딱히 안 하고 그냥 좋은 기업이니까 하고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저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조사를 하셔서 좋은 가격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벅스를 2014년 9월 말에 사서 쭉 들고 갔다면 어땠을까요? 스타벅스는 아까 설명한 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가격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2018년 9월까지는 나스닥에서 떨어지는 그룹이고 S&P 퍼포먼스와 비슷하다가 2018년 말에 오르기 시작해서 수익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5년 수익률이 156%이고 연평균 수익률이 40%지만 2014년 9월 말부터 2015년 9월까지, 그리고 2018년 9월 말부터 2019년 9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의 기업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스타벅스 커피와 스타벅스 리저브가 있고, 그리고 시애틀 베스트 커피라고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시애틀을 베이스로 한 커피 전문점이었는데 2003년에 스타벅스가 인수하여 지금은 가게는 없고 커피콩과 커피 큐리컵 등을 팔고 있습니다. 에볼루션 프레쉬는 유기농 고급 주스 브랜드로 2011년에 스타벅스에 인수되어 스타벅스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토스 워터는 원래 사회적 미션으로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자라는 모토로 나온 물인데 스타벅스에 2005년에 인수되었고, 티바나는 2012년에 인수된 차를 파는 기업이었는데 2017년에 모든 가게 문을 닫고 지금은 온라인에서나 아니면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다 반하게 되어 협력하게 된 프린시라는 베이커리입니다. 스타벅스 리저브와 같이 연결해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슬레는 2018년에 스타벅스와 다른 곳들에게서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글로벌 커피 얼라이언스로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네슬레가 스타벅스 브랜드 커피를 지역 곳곳에 유통하고 판매해주고, 스타벅스는 커피와 차를 네스프레소 캡슐로 할 수 있게 하여 양쪽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딜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렇게 해서 더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기업 실적과 배당 분석에 앞서서 간단히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약 887억 달러의 규모가 나름 큰 회사입니다. P/E 레이시오는 24.76으로 약간 고평가되어 있고요. 배당금은 1.64달러로 약 2.18%의 배당률입니다. 52주 최저 최고가는 50.2달러에서 99.72달러로 최저점과 최고점이 거의 100% 차이가 납니다. 현재 가격은 약 77달러로 52주 최저 최고가의 약 절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타벅스의 실적과 배당 분석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스타벅스에서 지금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2분기 이후의 전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2019년 10월 말에 했었던 전망을 철회하고 2020년 4월 28일에 2분기 실적 보고를 할 때 비즈니스 상황과 회복 여부에 대해 업데이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하는 자료들은 2019년 자료이니 참고하십시오. 스타벅스의 순 매출은 올해 약 26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회사 직영점에서 9.4% 올랐고 가맹점에서 약 8.4%가 올랐습니다. 저기 줄어드는 기타를 보시면 그것은 네슬레와 연관되어 하는 글로벌 커피 얼라이언스와의 라이센싱으로 인해 매출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지출과 수입을 살펴보면 운영 지출이 약 220억 달러로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는데요.
저는 운영 지출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늘어난 액수에서 중요한 비중이 바로 스타벅스 지점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대비 스타벅스 지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느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스타벅스는 운영 지출이 순매출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 수입이 매출의 15.4%로 2018년의 15.7%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 눈에 띄는 것이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 낮아졌는데요. 운영이익은 증가했는데 왜 낮아졌을까 살펴보니 2018년 초에 조인트 벤처로 50% 가지고 있던 중국 동부에 있는 1300개 지점을 스타벅스가 13억 달러 주고 운영권을 완전히 가져왔는데 그때 이미 존재하던 50%의 소유권을 재평가해서 얻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2018년에 약 3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2017, 2018년에 이어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36억 달러로 순매출의 13.6%입니다. 하지만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 줄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도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지만 2015년부터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당 또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타벅스가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고 총 자산보다 총 부채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250억 달러의 총 부채가 있는데요. 그리고 장기 부채도 2018년, 2019년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총 부채 부분에서 걱정을 좀 덜 만한 소식은 바로 이연 수익의 증가인데 2018년에 네슬레와의 글로벌 커피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면서 약 70억 달러를 미리 로열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40년간의 계약된 지역들 안에서 라이센스를 허가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매년 약 1억 7,500만 달러씩 들어온다고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7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테이블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타벅스 로열티 프로그램과 카드에 들어가 있는 돈을 정리한 것인데 2019년 9월 29일자로 약 10억 1000만 달러가 카드 밸류와 로열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자를 줄 필요가 없는 무이자로 말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 묵돈을 가지고 연 2% 이자만 받는다 쳐도 연간 1억 6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부채가 심한 것은 약간 걱정이 덜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스타벅스의 지점수와 지점수 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작년 대비 스타벅스 지점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는데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타벅스는 회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과 가맹점으로 연결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약 5대5의 비율입니다. 북미에서는 약 284개의 새 직영점들이 문을 열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209개가 문을 열어서 총 493개의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역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태국과 그 외 지역은 여기선 트랜스퍼라고 나왔으니 가맹점을 보면 여기서 태국 직영점에 377개가 가맹점으로 전환을 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직영점 82개가 가맹점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과 직영점의 그 늘어난 개수를 총 합치면 총 1932개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 운영 비용이 늘었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스타벅스는 직영점이 매출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점의 판매 비중을 알아볼 텐데요. 매년 큰 변화가 없이 음료가 전체 4분의 3인 74%를 기록하고 있고 음식이 20%, 그리고 포장된 일회용 커피나 차가 1%, 그리고 기타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스타벅스는 음료가 비중이 큰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배당과 배당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도 배당을 시작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배당을 성장해 왔습니다. 5년 배당 성장률이 22%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에 좋은 주식 같습니다. 배당 성향도 51%라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은 장기 부채를 에비타로 나눴을 때 100% 넘는 것이 역시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타벅스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아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은 비싼 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가 위축되면 스타벅스 소비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경쟁사의 덜 비싼 제품을 소비하면 스타벅스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고 또한 침체가 길어질 시에
고객들의 심리 변화로 고객들을 영원히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600만 명의 실업자가 약 5주간에 걸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 침체가 될 시에 스타벅스에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질병에 따른 실적 악화입니다. 여기서는 깨끗하지 않은 물이나 음식 안전 이슈 또는 음식의 처리 과정에서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식중독 같은 것들이 발생할 시에 실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스타벅스 매장에 오지 못하고 스타벅스 또한 한 달 이상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매출의 저하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대한 실적 저하입니다. 스타벅스는 꾸준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이미지가 실추될 시 실적의 저하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차트 분석을 할 차례인데요. 월간 차트를 봤을 때 3월 말에 내려갔던 최저가가 $50였습니다. $50는 박스권대를 만들었던 2015에서 2018년까지에서의 지지선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저점이 여기 있고 또 2018년 저점이 여기 있고 그리고 2020년 3월 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불트렌드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월간 차트에서는 꽤 불리시합니다. 이제 주간 차트를 보시면 저항선이 빨강선이고 지지선이 초록색 선입니다. 아직 2월 말 저항선인 77불 중반대를 오늘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저항선을 뚫으면 이제 81불이 다음으로 큰 저항선으로 넘어갈 산입니다. 아직 2020년 3월 말부터 시작된 불트렌드 라인도 유진 중이라 상승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간 차트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인 72.64를 이미 4월 중순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돌파 뒤 다시 지지선을 테스트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꾸준히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77불 중후반대를 돌파하는 것은 실패했는데요. 이제 이 77불 중후반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 보이는 차트에서 베어 플래그 형식으로 되면서 지지선들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월 28일이 실적 발표인데 우리가 저조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한두 달 문을 닫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스타벅스 가게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드라이브스루에 줄이 꽉꽉 차 있는 것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깜짝 서프라이즈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보다 선방할 경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전망이 부정적일 시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제 스타벅스의 내재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 27일자 종가는 77.74달러였습니다. 제가 계산한 내재 가치로는 62.88달러가 나왔는데요. 할인율을 7%로 놓고 성장률을 9.1%로 놓고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내재 가치에서 10%의 안전마진을 적용했고 안전 수익률인 10년 미국 국제금리를 2%라 놓고 계산했습니다. 안전마진을 제외할 시에도 70불이 약간 안되는 가격으로 지금 가격은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기업 분석 결론은 스타벅스는 아직도 지점수를 늘리고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라이벌인 루이싱 커피가 분식 회계로 망할 건데 그 틈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순매출의 꾸준한 증가와 순이익 증가는 고무적이지만 운영이익은 제자리 걸음인 게 약간 걱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셨듯이 레버리지가 많고 자산 대비 부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두꺼운 매니아층이 있고 스타벅스 카드와 로열티 프로그램으로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약간 낮지만 배당 성장은 뛰어난 기업입니다. 배당 역사가 길지 않지만 배당 성장을 잘해왔는데요. 무려 5년 평균 22%나 되고 앞으로의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현재 계산한 내재 가치보다는 프리미엄이 붙어 비싼 듯 합니다. 하지만 약간 펀더멘탈로 기업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약간 회의감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지금 평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올라서 추천드리기가 부담스러운데요. 특히 내일 어닝콜인데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77불 중후반대가 돌파할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구매하셔도 됩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니 나스닥 지수도 꼭 같이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만약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